이제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그 심리 측면에서 본 사건인데요. 퀴블러-로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여류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건요, 사람이 살다가 죽음에 관한 소식을 접하면 당신은 지금 3기 말기인데 앞으로 연명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이런 말을 갑자기 들으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나, 죽음을 앞에 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해보죠. 하고 나서 공식을 하나 찾아내요.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처음에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설마 내가 왜?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이행하냐면 감정이 분노로 일어나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비극이,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 분노한 감정에서 때로는 누구 탓을 해요. 상대를 찾아서 분노를 쏟아내려고 하는 거죠. 하다 이제 사실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체념형. 체념하고 난 뒤에 망연자실해지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수용합니다. 그래, 나도 언젠가 떠나야 되구나. 삶 전체를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난 뒤에 비로소 현실적인 일들을 정리해가요. 그런데 만약에 분노하는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희한하게 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내 자식이 죽었어요. 사망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었죠. 가보니까 정말 참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고 현장에서.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죠. 어떤 자식이 내 아이를 이렇게 했나. 근데 그게 사실은 자연재해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거짓말로 어떤 가공의 인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이 부모는 그 가공의 인물에 대한 복수심을 계속 불타게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월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월 15일 밤 9시경에 승객 476명을 태운 채 쭉 내려오죠. 원래는 6시 반에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인천 항만 전체가 안개에 휩싸이면서 안개주의보로 모든 선박들은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백령도로 가는 많은 여객선들은 그날 전부 취소해요. 그런데 밤 8시 40분경에 안개가 서서히 거쳐가면서 시정정보를 통해서 1km 이상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배는, 선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박은 항해를 할 때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건 문제가 안 되지만 안개가 끼면 정말 주의하죠. 근데 이제 안개가 거친 거예요. 거쳐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면서부터 이 세월호는 인천에서부터 공교롭게도 맹골수도를 빠져나올 때까지, 이 맹골수도를 빠져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우변침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좌변침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세월호 선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저 세월호를 해수부가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내줬는지 몰라도 유병헌 씨 소유의 천혜지 해운에다가 허가를 내주죠. 그리고 일본에서 중고 선박을 들여와가지고 개조를 해요. 당연히 불법 개조하죠. 그 불법 개조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오른쪽에 차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램프가 있는데 그 램프를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는 절름발이가 되고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자주. 2013년도에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에 간 한 승객이 부두에 내려서 자기가 타고 온 배의 희한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컴퓨터 검색을 해서 찾아냈는데 정말 희한해요. 정박을 하고 있는 배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을 찍은 자는 내가 타고 온 배가 참 희한했다. 엄청 큰데 되게 기울어져서 온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배의 특징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평소에 이렇게 다닐 때는 그걸 균형을 잡느라고 화물도 어느 쪽, 오른쪽으로 좀 더 싣고, 네? 평형수를, 그나마 남아있는 평형수를 오른쪽으로 좀 더 펌프질을 하지만, 화물을 많이 적재를 하려면, 이 배의 흘순선이 낮아지니까 평형수를 빼가지고 다시 흘순을 올리죠. 네. 이런 잔재주를 부려서 세월호는 스케이트, 맨홀 스케이트처럼 아슬아슬하게 물 위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왼쪽으로 좌변침을 하니까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맹골 수도로 빠져나온 세월호가 제주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10도를 꺾어야 돼요. 항해하신 분들에게는 상식이지만 탈을 10도 변침한다는 게 급변침이 아니죠. 급변침은 전탈을 해서 35도까지 확 꺾었을 때 급변침이죠. 더군다나 이 세월호의 승무원들에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절대 5도 이상 한꺼번에 돌리지 마라. 5도씩 끊어서 변침하라. 왜요? 이 배를 많이 몰아본 사람들이 알죠. 너무나 기우뚱기우뚱해서 한꺼번에 돌리면 자칫 큰일 날 수도 있다. 다 알고 있었어요. 1등 항해사가 원래는 1등 항해사가 근무하는 시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원래 6시 반에 출항하던 것이 9시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니까 1등 항해사 근무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1등 항해사 다음에 막내인 3등 항해사가 오죠. 이 3등 항해사가 맡은 조타수에게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5도 변침, 5도 변침. 08시 48분 21초부터 시작해서 5도 변침 아저씨 5도 변침 하죠. 또 5도 변침. 이때 인터벌이 좀 있었어야 돼요. 인터벌 없었어요. 5도 변침 하세요. 5도 변침 했습니다. 5도 변침 하세요. 또 했어요. 연타로 했어요. 그때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고박을 하지 않은 컨테이너들. 그죠? 5도 변침, 오른쪽으로 5도 변침 배가 이렇게 꺾으니까 밖으로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돌죠. 컨테이너가 기우뚱 하는데 조금 인터벌만 있었으면 얘네들이 다시 제대로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저씨 5도 변침, 다시 5도 변침 하니까 사고는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한 시간이 21초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이 모든 배는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유선과 송수신되고 하니까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센서에 위치 정보가 입력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시간대에 해수부의 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껐다 켰다 하는 바람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항적도라고 하는 이 침몰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용돌이의 모습이 한 달 동안 4번 바뀌어요. 2달 동안 5번 바뀝니다. 항적도가. 처음에는 낚싯줄 이렇게 제2로 오다가 나중에는 또 이렇게 오다가 희한하게 바뀌는 거죠. 근데 언론들은
한국도가 나올 때마다 그 한국도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썼어요. 이 한국도가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를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품이 드는 법인데 속보 경쟁을 하느라고 언론 사주들이, 경영자들이 절대 그걸 허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월급 받은 기자들은 무조건 그걸 가지고 상상력을 쥐어짜내서 원고를 내야 월급을 받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가 변할 때마다 소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한국도 분석해갖고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찾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6달 만에 찾아냈어요. 어디서 찾아냈느냐? 급변실하는 과정이 낱낱이 기록에 남아있었어요. 이걸 검찰도 못 찾았고 감사원도 못 찾았어요. 제가 이걸 찾은 게 10월 26일입니다. 비로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입증할 수 있었어요. 자, 사고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갑자기 보건력이 상실하고 넘어지니까 08시 52분에 최초 신고하죠.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학생이 했습니다. 고등학생. 교사들은 겁에 집어먹고. 네. 이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이 최초 신고가 오고 나서부터 전파가 돼서 P123정 정장에게 출동 지시를 내린 시간이 08시 59분에서 09시 사이에요. 그때부터 전속력으로 세월을 향해서 달려가서 9시 30분에 세월호 현장에 도착하죠. 도착했을 때 그 1, 2, 3정 정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승조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쓰러지는데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반할 때를 찾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돕니다. 이때 이제 제주 해경에서 출동한 헬기가 도착하죠. 그 헬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세월호 자빠지는 꼭대기에 몇 명이 올라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구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긴박하죠. 그러다 여러분 배라는 것이 작은 게 아니고 아파트 덩치만큼 엄청나게 크니까 거기서 굴러떨어지면 최소한 골절 상황 이상해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거기를 해경들이 달라붙어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요 10시 21분이 되면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배 전체가 물 속에 가라앉죠. 전복되는 겁니다. 이미 구조가 이때부터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어요. 단원구로 한번 가볼까요? 9시 30분경에 배가 이제 구조가 막 시작될 때 단원구에서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세월호 침몰 중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단원구에서 9시 50분에 수학여행을 보냈던, 학교를 믿고 수학여행을 보냈던 학부모에게 귀대개 자녀가 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중이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문자로 보냈죠. 그러니 일터에서 출근하러 길에 나와 있다가, 그죠? 또는 집안에서 가사를 하다가 모두 이 문자를 보고 기겁을 해서 학교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단원과 강당에 모였어요. 강당에는 이렇게 스크린을 켜놓고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뉴스 화면을 띄워놨죠. 띄워놨는데 사람들은 다 불안불안해 있죠. 그 화면은 배가 계속 기울어져 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진도 편곡하면은
이미 구조직 공무원들에게 비상전파가 때려졌고 소방, 구급, 해경, 육경, 심지어 지역에 있는 육군까지 동원돼서 편목항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입니다. 거기다가 임시 본부를 차려요. 본부를 차려면서 천막을 쳐놓고 테이블과 상황판을 다 걸었죠. 그때 소방 쪽에서 190명 입항 예정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 전에 162명 구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190명 합치면 거의 한 350명, 거기다 구조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관학, 주자학에서 최고의 가치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 잘못되면 과잉 충성을 유발해가지고 아주 얄궂은 결과를 만들어버리는데, 저 희소식을 내가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 가지고 권력자한테 전화를 하죠. 그 당시 해임 총장이 청와대에도 전화를 했거든요. 저런 구조했던 거예요. 동시에 방송도 이제 확인 안 하고 이제 보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화면이 나갑니다. 단원고등 학생 323명 교사 전원구조. 처음에 놀랬다가 전원구조랄까 얼마나 좋아요. MBC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송을 다 했죠. 자, 11시 08분에 단원고 학부모에게 문자로 전원구조 다 보내요. 이미 학부모들은 학교에 강단에 나와 있는데 문자를 보니까 전원구조 했답니다.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믿죠. 믿지 않겠어요? 다 구했구나. 근데 11시 10분쯤 되니까 단원고 관계자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전원구조 했지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학부모들은 이제 박수를 치면서 괜찮다고 이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끝났냐? 끝난 게 아닙니다. 325명의 학생의 학부모들 곱하기 2하면 거의 700명 가게 돼요. 650명이죠. 이분들이 자식한테 전화를 하면 받는 놈이 있는데 안 받아.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 내 자식들 구해졌는데 왜 안 받아? 그럼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1시 15분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공식 구조인원 161명으로 확 다운해서 발표하죠. 11시 17분에 단원고 관계자가 이제 저런 구조가 아니랍니다. 현재 구조 중인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161명이랍니다. 라고 이제 다시 보내는 거예요. 화나죠. 여기서 이제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급히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진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진도로 내려가는 동안에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요, 서로 말을 안 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 학부모 중에 일부는 자기 자식이 살아있어요. 다행이다 얘기도 못해요. 왜? 소식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버스가 안산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목포로 진입할 무렵에 SNS 문자가 이제 들어와요. 이제 우리 시대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정보화 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고 문자 정보가 벽이 없이 넘나들지요. 그 단원고와 연관되어 있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늘 보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듣고. 학부모들은 버스를 타고 내려가지만 그들과 관계된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야 이거 봐
할 만한 글들을 보내는 그 단원고 학부모들에게 눈이 번쩍 떠질 만한 소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에어포켓 있다. 생존해 있을 거다. 이 사람이 신상철 씨가 누구냐면 해군 중위로 제대한 사람인데 조함단에서 근무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한국은 해양국가라고 하지만 해양국가 사실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배에 관계된 이 구석구석의 용어들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은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갑질을 한 거예요. 천안함 때도. 저거는 폭침이 아니고 좌초다. 피로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무너진 거다 하고 그때 에어포켓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호 때 또 기어났어요. 그래서 저 배가 저렇게 엎어졌지만 저 안은 에어포켓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생존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누가 이 말을 안 믿겠어요? 기대해야죠. 이걸 퍼가지고 그 학부모들한테 다 뿌려줍니다. 학부모들은 관광버스 안에 이동하면서 이미 내 자식은 아직 저 배 안에 있어 라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는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또 이걸 퍼날라가지고 도배를 했죠. 5시경에 진도 팽목항에 도착합니다. 팽목항의 실내체육관입니다. 그 진도라는 섬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작지만 굉장히 골짜기가 많아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저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논들도 많고 근데 팽목항에서 진도 실내체육관까지는 약 12km 떨어져 있고요. 진도 실내체육관에서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산중에 지어진 체육관입니다. 그 체육관에 학부모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딱 도착했을 때 공무원들이 이 복구를 위해서 유가족을 유치하는 모든 시설들을 급조해놓고 밖에 상황판에다가 생존자 명단을 붙여놨어요. 도착하는 사람들이 버스에 내리자마자 생존자 명단에다 가서 내 아들 이름, 내 딸 자식 이름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325명의 학생이 출발했는데 그 명단은 75명만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도착했던 학부모들 대부분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살아있다는데 하는 기대도 듣고 있고 바다는 안 보여. 그러니 거기서 뭐예요? 최대한 가까이 가야지. 팽목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5시 반쯤 되면 실종자 가족 한 100명 정도가 팽목항으로 내려와요. 이미 이때는 해경, 경찰, 소방 이런 제복입은 공무원들하고 한 500명이 모여 있었고 군인들까지 언론사들도 대거 내려왔죠. 한 200명 있었죠. 아수라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자식들 저기 있다는데 여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화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이때 이제 최초의 난동이 시작돼요. 기자들은 저때까지만 해도 메이저 언론사들이 도착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교육을 받아서 아무리 설득력 있고 설득력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는 보도를 안 했어요. 메이저 언론들이 가려서 보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고 있는데 6시 30분 되니까 실종자 가족들이 계속 내려와서 200명이 돼요. 이분들한테 진도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이 지금 이 파도가 굉장히 급하고 해서 구조가 좀 어렵습니다. 기다려주시면 하는데 이 양반한테 욕설과 뭐 폭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6시 50분경에 SNS를 통한 유언비어가 유가족에게 또다시 이제 침투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해경 구조대가 남편인데 그 남편 얘기로는 물속에 들어가 봤더니 유리창 밖으로 시신들이 가득 보이더라. 내 친구가 했다. 이렇게
카드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어느 학부모가 선치 안에 에어포켓 속에서 지금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그걸 받았더라. 이게 일파만파 또 퍼져요. 여러분 어차피 물속에서 전파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기본 상식조차 언론들이 걸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유가족들한테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왜 내 자식 안 구하고 여기 있냐. 야단치죠. 이해 못할 바가 아니죠. 그죠? 그날저날 해가 지고 나서 사고해역에서는 조명탄을 계속 쏘아 올립니다. 한 발당 150만원짜리 조명탄을 약 95일 동안 195억 원어치를 소비하죠. 조명탄을 쏘면은 처음에 부유하고 있는 유실된 시신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나머지는 여기서 별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평목함에 모여있던 유가족들이 야 우리 가자, 현장으로 가자.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민간호선 3척을 빌려다가 여기다 타요. 그리고 현장으로 갑니다. 이때 해양경찰 중에 정보과 형사가 사복 차림으로 유가족처럼 해서 이 배에 순생합니다.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일어날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파고가 2m가량 치고 있는 그 험난한 해역을 1시간에 걸쳐서 가죠. 도착해 보니 물살이 세서 자주 어림도 없죠. 유가족들한테는 지금 현재 해경 잠수 구조대가 500명이 모여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삼척 구항부터 시작해서 여러 척의 배에 전부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물살이 약 5노트 이상 나와요. 더군다나 그 바다 안에 거대한 함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나고요.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은 11노트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것도 들어가서 멈출 수가 없어요. 다 떠내려가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거 모르죠. 안 들어가잖아요. 조명탄 쏘고 그래서 행복항에서 보면 하늘이 벌게 그냥 신용만 한 거지 안 구하잖아. 이러니까 삼성구항 함장이 고육지책으로 특공대 2명을 집어넣어요. 이 사람도 거의 죽을 뻔합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휘말려가지고 겨우겨우 저 밑에서 건져 올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도 유가족들의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걸로 처음엔 삼척구함에 가자고 선장한테 윽박지를 하고 선장이 배를 삼척구함에 대려고 해요. 파도가 2m 이상 치는 데서 저방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인이 줄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겠습니까? 안전하게. 그 상황에서 해경 정부과 형사가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선장의 키를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편목항으로 무사히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사고 해역에서 분노한 실종자 가족이 편목항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뭘 하냐면 편목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당국이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어. 잠수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 다 죽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편목항에 이제 막 내려와 있던 유가족들은 내 자식이 아직 저 배 속에 있는데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분노가 더 끓어오르죠. 이때부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제복입의 공무원들은 이 유가족들의 적이 됐어요. 기자들도 적이 됐어요. 기자는 사복을 입고 있지만 취재 장비가 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핸드폰을 들고 녹음하고 사진 찍고 하면서 메모도 하죠. 그 핸드폰들 잡아가지고 공중으로 던진 거예요. 핸드폰들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닷속에 엄청나게 빠져요.
카메라 작살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죠. 그런데 그 난리를 치는 과정에 한 실종자 가족이 외칩니다. 카톡 왔다고. 일순간 조용해요.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 승진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확신을 또 주잖아요. 잔인한 희망 불문입니다. 이 짓이 벌어졌어요. 내 아이들이 저 안에 살아있는데 니들은 뭐 하냐고. 이런 분노와 증오가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나섰던 해경 수사국장이 거기서 얼굴 얻어맞죠. 이 양반이 이용욱 수사국장입니다. 제가 취재해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 과거 한때 한 10수년 전에 구원파에 잠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국 옷을 벗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그때 진도 실내체육관은 또 어땠나?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실내체육관에 남아있던 유가족들한테는 이런 카톡이 또 이제 유포되죠. 정말 진짜 절박한 상황에서 카톡을 보낸 것처럼 철자법도 틀려가면서 그리고 거짓 희망을 유포하는 거예요. 이런 카톡을 보낸 사람들에게 사법당국이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유순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 당일 하루가 지났는데요. 그날 밤에 유가족의 적개심은 끊임없이 확산됐고 1시간 만에 구조된 172명은요. 해경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제발로 걸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대감이 만개한 거죠. 그 틈을 비집고 인터넷 언론사들이 비집고 들어와요. 선정보도에 응하죠. 아무런 책임도 없이. 유가족들은 이들을 선호합니다. 자기들의 말을 잘 전해주니까. 그래서 선정보도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메이저 언론들도 선정보도 경쟁에 나섭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사들이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복구가 실패한 상황입니다. 복구가 실패되면 2차 재난으로 벌어지죠. 호비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 그 다음날 봅시다. 에어포켓 주장하던 신상철은요, 자기의 그 매체 서프라이즈에다가 알파 장수의 이종진 사장이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는 다이빙벨도 갖고 있다. 그 다이빙벨이야말로 저 물속에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고 이제 기사를 써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 1시간 정도에서 모든 언론 방송사들이 이것도 퍼나가요. 왜? 그들은 다이빙벨이 뭔지 잘 몰라요. 구조가 비슷하면 되는 줄 알아요. 또 잠수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심 40m 있는 사람을 다이빙벨에 집어넣어도 감압하지 않고 올라오면 죽어요. 그 과정 몰라요. 우리나라에 해양 관련 학과가 7개나 있고 해양대학이 목포해양대학, 한국해양대가 있는데 해양대 안에 있는 전문가들도 방송에 나와서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 모든 국민이 바다에 대해서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돼서 선동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다이빙벨은 그냥 드럼통 뒤집어 엎은 것처럼 생긴 굉장히 조악한 건데 그것은 가벼워서 물살이 센 데서는 절대 담글 수가 없는 장치입니다. 어쨌든 이 다이빙벨을 또 JTBC 손석희 씨가 아주 열렬히 보도하죠.
이번 방송을 추적해보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쪼록 유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실종자 가족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뭐 이런 멘트를 해요.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요? 또 팩트TV의 이상호 PD가 이 다이빙벨을 가지고 끊임없이 화면을 만들고 결국은 영화를 만들어서 이 부산 영화제에 올리죠. 3일째는 우리 이제 홍가혜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민간 잠수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깜짝 놀란 말을 하죠. 물속에서 민간 잠수사들이 봤더니 생존자가 있다더라. 근데 해경이 민간 잠수사를 들어가지 말고 구조 활동을 막고 있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더라.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굉장히 체격이 참 왜소하죠. 그죠? 날씬하죠. 민간 잠수사 정도 되려면요, 약 30kg 되는 더블 탱크를 매야 돼요. 저 체격으로 어림도 없어요. 스노클링 겨우 할 수 있을 체격이에요. 최소한 언론은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확인해야 돼요. 라이센스 좀 보자 얘기해야 돼요. 기자를 리포터라고 합니다. 리는 다시예요, 다시. 그쵸? 포터는 나르는 거예요. 포터는 짐꾼입니다. 리포터는요, 짐인지 아닌지 수행인지를 확인하고 나르는 거예요. 그게 리포터예요. 리포터가 아니고 포터가 돼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무조건 그걸 가지고 날라서 국민들한테 그냥 흘려버려요. 오염의 확산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보도한 뒤에 낮 12시 정각에 MBN에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말에는 지우개가 없는 법입니다. 한번 쏟아지고 나면 전 국민이 다 욕부답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이제 화가 나죠. 어디에 화가 나요? 해경에게 화가 나죠. 해경 저 자식들 뭐 한 거야? 놀다 가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이게요, 나중에 이제 검찰이 대통령 뜻에 맞춰서 해경의 구조 실태를 물으려고 관련 해경들을 불러다가 문초를 합니다. 문초를 하다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문초 당하는 해경 입장에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때 검찰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거기서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괜찮잖아. 안 죽어서 이런 거 아니야. 제 말이 처음 듣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정치 문화가 근대화되지 않아가지고 이 모양은. 좀 더 보죠. 4월 말이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 해양수산 비서관의 허위 보고서가 이제 올라가고 해수부 정책 과실은 하나도 없고 모든 과실은 해경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5월 19일 날 이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고시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해버린 거죠. 이로써 재난이 또 한 번 더 커집니다. 7월 7일 날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박영선 의원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캐묻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침몰할 때 집무실에 계셨나? 했더니 김 실장은 난 잘 모른다고요. 그 비서실장 모르면 누가 하냐 했을 때 이 양반이 뭐 비서실장이 그 일일이 읽어준 부족 다 아는 거 아니지 않냐 하고 넘어갔어요. 했는데 이걸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이걸 문지시상문에서 청와대 7시간의 비밀이라는 문자. 이 기자는 저와 같은 동료 기자였는데 이 사람도 현장을 모르는 거죠, 그죠? 내가 약 1시간 만에 확가를 앉았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뭘 하겠어요? 그 7시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걸 떠나서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그때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열심히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청와대 7시간의 비밀이라는 문구를 만들어내고 이 문구가 산케이 신문을 통해서 또 해외로까지 퍼지고 그러면서 국내 선동가들한테 아주 좋은 재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분노의 집단이 만들어지니까 정치권은 이들을 그때부터 2014년이죠. 2017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유가족 심리를 통해서 본 세월호의 작은 결론을 내린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적폐가 사실은 여기다 모여있는 겁니다. 책임부처가 허위보고서로서 대통령을 속이고 그로 인해서 구조기관이 해체된 사건입니다. 또 영웅심리에 도취된 사람들의 거짓말이 확인되지 않고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는 거고요. 자극적인 글과 사진으로 유가족의 분노를 계속 자극하는 언론과 방송이 남아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런 거짓에 대해서 참 관대하죠. 허위 사실임은 맞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뭐 이런 구절을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무죄나 집행유예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회복하죠? 거짓에 무기력한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해양 관련 학과가 7개 대학에 있어요. 7개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 뭐 하신 겁니까? 이 분야 제대로 조사해서 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백서가 지금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도 모르면서 젊은 아이들에게 바다에 나가서 살라고? 그 위선이죠. 솔직히 이 나라의 바다는요,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니까 명나라를 황제국, 우리 조선은 황제의 아래에 있는 제후국, 스스로 신분을 낮춘 게 조선이에요. 그 이전에 고려나 신라나 할 것 없이 그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중국과 대등했어요. 오히려 싸워서 이긴 적이 참 많아요. 당나라 때는 해군 장관은 신라 사람을 시켰어요. 신라의 해군이 가장 강력했으므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히 중화로 넘어가요. 소중화 국가.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제후국이다. 매년 군례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은 군의 열병식 같은 거예요. 국군의 날 행진하듯이. 군례를 스스로 폐지해요. 명나라가 해적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해금 정책을 하니까 우리도 해금 정책했어요. 공도 정책하니까 우리도 공도 정책했어요. 왜 요새 저 독도 가지고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독도에 대한 징고가 약 500년 동안 우리한테 없어. 그냥 카더라로 해갖고 지도를 그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도가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의 지도를 모아보시면 독도의 위치와 그
그 옆에 있는 작은 섬의 위치가 서로 달라. 안 가봤거든요. 왜 안 가봤냐? 해군 정책을 어떻게 실시했냐면 수평선 밖에까지 나가면 무조건 쳐버려요. 그러니까 기껏 연안도 아니죠. 근연안 어업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 조선시대는 땅이 전부 국유니까 왕의 것이니까 4대부가 되면 지금 같은 국회의원 배치되면 임금이 땅을 줘요. 그럼 그 땅으로 농노들, 천민들 모아가지고 소작시키고 그러면서 농자 천하지대 보내서 농민만 세웠어요. 어민은요? 조선시대 어민 정책 있어요? 가장 소외받고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어민들이에요. 그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한 100년 지나면 전 세계가 대항해 시대에 접어들죠. 개척하고 나가고 할 때 우리는 문 걸어 잠그고 500명을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잘 몰라요. 슈베르트의 숭어예요, 숭어예요? 뭐예요? 숭어. 숭어. 슈베르트의 숭어. 하나, 숭어예요? 숭어. 아이고. 근데 뭐 2대2 정도 되네. 번역 잘못한 거예요. 숭어예요. 숭어하고 숭어하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요. 근데 우리는 몰라. 얼마나 우리가 고기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네? 거울 같은 강물에 뛰어노는 게 숭어예요? 숭어예요. 숭어는 바닷고기고 숭어는 민물고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툭하면 삼면이 바다인 해양민족이라고 그러고 해양강국이라고 그러고 뻥치죠. 솔직하지 못하면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각하지 못하고 문맹률이 80%가 넘는 이 나라, 그 500년 동안 거의 천민으로 살았던 민족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도를 갖다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우리의 해양 경계선을 그어버렸죠. 그게 처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온 우리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지키라고 해양 경찰대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윗선배들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70년 가까이 돼요. 60년 해양경찰 역사는 한 60년 되죠. 60년 동안에 해양경찰이 그럼 제대로 살아왔냐? 제대로 못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참 힘들어요. 해양 문화가 해양경찰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끌고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내 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서 지금 선진국이 된 겁니다. 무역량의 95%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무역 없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도 홀대하고 바다에 대해서 무식하고 그래서 육지에서 고시 공부해가지고 관직단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또다시 홀대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 문화가 맨 마지막 줄에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재난은 앞으로도 발생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모습을 달리해서 또다시 우리 사회를 덮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피해자들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 문화가 남는 한 대한민국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거 끊어내야 돼요. 지금도 정치인들은 유가족의 분노를 이용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다고 행복하게 내려가는 후보자들도 있어요. 왜 이래야 될까요?